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26일 오전 7시 반.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응급실 옆 탈의실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 5층짜리 병원 건물이 짙은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세종병원입니다. 불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 불이 난 직후 병원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기가 병원 안을 뒤덮자 근무자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꽉 찬 뒤 시뻘건 화염이 몰려옵니다. 2층, 3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2층, 3층 쪽에서 환자분들이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이렇게 애원을 많이 하셨고요. 19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남 최악의 화재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세종병원은 유독가스를 막을 제연 설비가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병원 1층의 사망자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불길이 번지지 않았지만 유독가스가 올라간 2, 3, 5층에 사망자가 집중됐습니다. 초기 진화에는 스프링클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병원에는 없었습니다. 300제곱미터를 웃도는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건축법의 면적 이하가 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부터 세종병원은 건물 곳곳이 무단으로 증축됐습니다. 과밀 병실 운영에다 제멋대로 용도 변경 등 구조적인 문제가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도면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인 공간을 병실로 바꿔 모두 39병상을 운영했는데 강화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4병상이나 더 많습니다. 107호가 어디로 좀 기억이 되시나요? 여기 밑에가 응급실이고 밑에 불난다리. 이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은 책임자 처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병원 이사장 55살 손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9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의료보험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남 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 이후 한 달. 병원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은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빨리 번진 것과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원인 분석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 밀양 화재는 병원 1층 탕비실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전기 합선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부착된 단열재 스티로폼 이게 타면 굉장히 아주 유독가스를 많이 내는 물질인데 그것으로 이제 번졌고 그 연기가 1층과 2층 사이에 방화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층으로 옮기면서 유독가스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건물 규모가 좀 작아서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 설비도 설치가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큰 사고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재를 더 크게 번지도록 한 주변 요인에 대한 조사도 필수입니다. 이를 통한 병원 등의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밀양 사고를 보면 전기시설도 좀 불량했고 화재의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화구획도 좀 빈약했고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발전기도 작동을 안 했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시설돼 있지만 이렇게 자동식 소화 설비도 부족했고 그런 요인들이 다 결합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물이 일단은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사용을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이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건물도 완전히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여러 사람,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집중적인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경상남도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터졌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그 요양병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소병원 정도로요. 그래서 그게 맞기는 맞지만은 좀 더 확대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내지는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허리를 다치셨다든지 다리를 다치셨다든지 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병원까지 모든 병원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시설 그리고 우리 애들 보호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똑같이 그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 약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설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재난 약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이런 소방 설비라든지 안전 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소방 차원에서는 크게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거와 신속한 진화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안전 점검을 좀 잘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기동 점검만을 두고 그다음에 소방 점검을 전체 건축물의 한 10% 정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20%로 좀 확대를 해서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인명구조 훈련이나 화재 진화 훈련을 좀 강화해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대응 태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책은 일단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 번지는 것을 최대한 늦춰 대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하는 자재와 장비의 도입이 중요합니다. 화재에 대한 안전은 시설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 않게 하는 거, 번지지 않게 하는 거, 초기에 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갖추지 않는다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래서 불량 시설이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규모에는 안전관리자가 다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 점검과 안전을 강구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그 소화, 대피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뭐 또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진화를 하고 인명 구조를 하는 게 저희의 또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밀양 화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비상구 관리는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화재라든가 이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구를 항상 평상시에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그 위치를 알려놓으시면은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을 수용해 보호하는 시설에도 화재 대비가 중요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수용자 특성이 피난이 어렵잖아요.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타지 않는 건축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방화구획도 잘 되어야 되시고 피난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층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설치된 시설, 사용되는 시설을 그렇게 다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세 부분이 갖춘 시설에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고요. 현 단계에서는 뭐 다른 시설과 똑같은 그 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안전 문제를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추진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딴 대형 사고를 계기로 차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잇따랐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강도를 더 높인 국가안전대진단이 필요해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4년 2월 달에 경주에서 마우나 리조트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건물의 구조적인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담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세월호 관련해서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무시되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그러니까 무시됐던 제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올해부터는 또 그 화재, 제천하고 밀양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쪽으로도 또 이렇게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기존에 하던 거에 보태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 대진단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이고요. 지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다 합쳐서 한 3만 1,000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14,000개 정도 되고 민간은 17,000개인데 공공시설은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또 민간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시설하고 일반시설로 분류를 해서 위험시설은 만약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그 많은 것을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 주체들이 점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0% 정도 샘플링을 해가지고 역시 위험시설로 분류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똑같이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점검 방법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당국은 공무원만으로는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부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된다. 전문가분들이 좀 참여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번 다 살펴보자 하는 거는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 불법 시설이거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과 의식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이제 최선의 대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대진단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계획과 우리 창원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 화재 취약 대상 223개소에 대해서 전기, 가스, 건축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또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710만 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관리하는 게 200만 개가 좀 넘는데 그 건축물을 한 번 소방 점검만 이게 뭐 전기가스나 빼고 소방시설 위주로 하는 점검만 하더라도 10,000명 정도의 그 점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전체적인 점검을 이렇게 바뀐 건 소방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취지,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자율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자는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점검 제도가 가진 장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 창원에서 큰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또 그리고 창원 방문회를 맞아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전한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그 안전한 창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숙박업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그 점검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차원에서는 신고하는 거, 119로 신고를 간단히 생각을 하시는데 당황을 하면 이제 신고가 늦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대화는 초기 소화는 소화기인데 소화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를 보통 3.3kg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소화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재가 일어난 것도 소화기 하나를 적정하게 사용하면 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 종사자분들이
그 신고하고 그다음에 소화하고 피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고 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금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출동로가 막혀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곡각 지점이라든가 특히 또 보면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삼가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것이 안전대진단의 핵심이 됩니다. 민간 시설들이 아무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그게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주라든지 관리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죠. 상기를 시키고 소방시설 쪽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이 많은데 뭐 비상구를 막고 있다든지 소화전 앞에 다른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을 하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그럴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 소방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비해서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될 것 같으면 아까 시설물의 큰 수리는 모르지만 화재 설비 정도에 있어서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물주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예년보다 민간 참여를 그러니까 민간 점검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던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 안전공사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구조물에 대해서 보는 건축가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이 다니시고요. 그 외에도 조금 이제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가령 이번 그 세종병원 같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보건부서는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해당 부서까지 같이 나갑니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 화재 사고는 경남 도민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고는 김해에서 창원 방면,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내리막길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는 빠른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화물 적재함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적재함에 실린 것은 기름통. 충돌의 충격으로 기름통이 불길과 함께 반대편 차로로 날아갔습니다. 어머 어떡해. 반대편을 달리던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차량 10대로 옮겨붙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반대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폭발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들이 더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에 차량용 윤활유를 과적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약 7.8톤 가지기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활유 등은 위험물 운반 차량에 실어야 하지만 사고차는 일반 화물차였습니다. 차량에는 결함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이 녹아내리면서 기름이 흘러내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는데 차는 과속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는 제한 속도를 48km 초과한 118km로 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건너편을 달리던 차량에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 안전불감증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사고 이후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가두 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자격 여부, 위험물 운반 용기 안전성과 파손 여부 등을 검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전체 구간에 구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식 터널 차단 시설,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대로 연결 차로를 확장하고 터널 안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하도록 교통 안내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원터널 화재 참사는 더 이상 유사한 사고로 인명피해를 내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창원터널 차량 화재는 조선 기계와 금속 등 중화학공업의 밀집 지역인 경남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위험물 사용과 이동이 많은 만큼 경남에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차량이 그 유류 화재라고 우리가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으로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터널 입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 1km 지점 떨어져서 발생했기 때문에 천만 가려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선착대가 출동하면서 바로 아주 극심한 우리가 연기가 발생하고 이걸 목격을 하고 바로 긴급구조 통제단 1단계를 갖다가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이래가지고 유기적으로 합동을 해서 아주 진압이 잘 됐거든요. 그래 됐고 그리고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물로서는 진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폼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는 꼭 도로에서 화재가 나고 나면은 차량 정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 차량 정체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서 이동식 폼 방수 기구를 각 소방 차량마다 적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차량이 못 가더라도 이 이동식을 들고 가서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폼 방수 기구는 이 폼 화재 진압 어떤 게 하면은 그 유리 화재에 사용하는 건데 일반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린다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넘쳐 흘려버립니다. 물과 기름은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불이 더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폼을 방수를 하면은 거품이 일어납니다. 거품으로서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식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산소 차단을 시켜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폼 방수를 갖다가 이동식 폼 방수 기구를 우리가 다 차량마다 적재를 해서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와 달리 또 항상 긴급성을 요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 미리 예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연습을 갖다가 자주 하면 훈련을 하면 좋은데 이 환경 오염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폼액을 방수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실제 훈련과 같이 하기 위해서 창원에는 LG 칼텍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폼 방수를 해보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포항 지진은 150km 이상 떨어진 경남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죠. 겁이 나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죠. 처음이니까. 저는 한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였거든요. CCTV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경남의 지진 진동입니다. 도서관 건물 내부가 흔들려 놀란 학생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어린이들도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12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지진. 경남 도민들의 불안감은 상당 기간 계속됐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들려서 많이 걱정되고 애가 있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경남. 지진 대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에서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2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평균 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8%, 의료시설은 49%로 그나마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과 주택은 각각 18%, 업무시설은 6.7%에 불과했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지 자체가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구조 전문가들이 이제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됐는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의 한 다세대 주택 모습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철근 따발만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1층의 벽을 없애고 기둥만으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 건물이 지진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은 경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필라프 구조인가? 맞죠? 저런 구조에 살아서 지진 혹시 와가지고 무너질까 봐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지진 후 집안이 내려앉거나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도 논란이 됐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과 해안 매립지가 많은 경남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진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액상화 현상이 이제 크게 발견됐다는 그런 게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층 조사와 지진 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도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강진의 여파로 발생한 여진입니다. 여진은 올해 들어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철저한 대비뿐입니다. 일상적인 안전교육과 내진 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 지진 진앙지인 경주와 포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은 창원을 기준으로 경남과 직선거리로 55km 떨어져 있습니다. 경남의 동쪽 끝 양산시와는 3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과 함께 원전 안전에 대한 경남의 대비책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남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이후 신고리 5, 6호기 등의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원전을 다시 재점검하고 신규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남과 인접한 양산단층 일대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 고리원전 등 18기, 여기에 신고리 5, 6호기 등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한 17기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 규모 7.0 이상의 더 큰 지진이 오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차원의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자력 시설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원전 반경 20km 이상, 30km 이하 지역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확대 세분화됐습니다. 이 구역에는 인구 10만 명인 양산시가 포함돼 방사능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과 김해, 밀양 등에는 1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7개 구호소를 지정했습니다. 또 김해와 양산보건소에서는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76만 4천여 정을 보관해 즉시 배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호복과 마스크 등도 확보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원전에 가까운 경남 동부 지역뿐 아니라
중부와 서부 지역민들에게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원전 사고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과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한 감시 체계, 유사시 신속하게 경남도민들에게 사고를 전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차례 큰 규모 지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과 공공시설의 내진 설계와 지진 안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경주 포항 지진이 있기 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은 해왔었습니다. 가령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또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건물의 연식에 따라서 해왔었습니다. 지진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진 점은 그런 안전 보수 교육을 할 적에 지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방송이라든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민간에서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빌라 같은 그런 곳은 관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 기부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라든지 이제 또 저희 소방본부가 같이 합해가지고 그런 작은 빌라 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보수도 할 수 있으면 이제 권한다든지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워낙 그 규모가 작아서 또 만약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보수 보강이 어려우면은 또 그런 데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왔는데 올해 경우에는 33개 단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수시로 이용하시는 우리 공공시설물은 지금 그야말로 믿고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진 검사를 다 해서 내진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체 건축물의 45% 정도가 된 상태고 2020년까지 60% 정도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기에 평상시 안전훈련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처럼 학교 교육 등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도민들도 지진 체험관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안전의식, 안전문화 그러는데 이게 안전도 처음과 끝이다 이런 의식하고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고 예방이나 대응, 그다음에 뭐 어떤 안전 정책이나 안전에 대한 큰 투자도 다 이런 의식과 문화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고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그런 안전의식과 문화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지원을 60억 받고 도비를 60억 들여가지고 합천에 지금 저 안전체험관을 건설 중입니다. 체험관에는 뭐 지진, 태풍, 화재 진압, 시설 안전, 응급처치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놓아가지고 하루에 360명, 1년이면 한 10만 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천이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합천을 결정했습니다만은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설을 많이 놓음으로써 도민이 그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말쯤 완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는 해일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해일이 동반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해양경찰도 해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남도 지진 해일 안전지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고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갖출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나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진해일 발령 기준에 따라서 구조본부를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서 해경에서는 경비 함정들이 긴급 출항하여 구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또 저희들 특공대, 구조대, 항공대 등도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구조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항포구나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해 중인 선박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유도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먼저 자신이 있는 지역이 위험 지역인지 또는 주변 학교 등 대피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가까운 산이나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하고 풍부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경남 남해안. 비교적 안정적인 기상 조건까지 더해져 전국에서 낚싯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낚싯배는 지난해 말 기준 1,077척. 운항하는 배가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항상 있고 실제 사고도 드물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계절 24시간 해상 안전사고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는 경남의 낚싯배 안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벽 시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소형 낚싯배 선창 1호가 330톤급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한 뒤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습니다.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진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고 두 선박 모두 경보를 보내거나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해경의 초동 대응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즉각 출동해야 할 구조보트는 13분을 허비한 뒤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에도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배치된 평택 구조대는 골든타임 1시간이 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부도에서 사고 지정 간 최단거리에는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저시정에서 운항이 불가하였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시간 30분이 넘어서야 배 안에 있던 생존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일선 파출소의 잠수 능력을 갖춘 그런 요원들이 배치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게 경남 남해안에 등록된 낚싯배는 2015년 965척에서 2016년 1036척, 지난해에는 1077척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객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경남 남해안에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낚싯배 사고를 비롯한 해난 사고는 잠시의 방심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경은 강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감시 체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출입항 관리는 해경청 훈령으로 돼 있는 선박 통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의 승선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후에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거친 다음에 저희 파 출장소에 제출을 하면 저희 파 출장소에서는 필요시에 현장에 나가서 인원 확인이나 위험물 소지 등에 대해서 임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낚시어선이 출항하게 되면 VP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VPS란 어선들의 출입항 자동화를 위해서 도입된 무선 설비 장치인데요. 항해 중인 선박의 식별 번호와 위치, 속력 등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낚시어선들에 대해서도 해경의 대형 경비 함정과 연계해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장소까지 신속한 접근과 전문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해상에서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경비 함정과 또 해경 구조대, 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긴급 출동 명령 지시를 함과 동시에 관계 기관에도 즉시 전파하게 됩니다. 이후 초동 조치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한 구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평상시 구조대책으로는 소방, 지자체, 시청, 해수청, 세관 등 순환구호 협력기관 간 역할을 지정하고 분기별 일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북이나 태풍 내습기, 동절기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순환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 진해항, 마산항, 가덕수로 등 사고 위험 지역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비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경찰서 상황실과 경비 함정, 구조대, 파출소와 수시로 긴급 출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지점까지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해서 구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추자조 돌고래 사고 이후에는 낚시관리 육성법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승객 신분증 확인, 음주운항 금지 등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서 달라진 점은 구조 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 거점 파출소에 잠깐 설명드리면 해경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한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잠수 구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 창원 해경에서는 신항 파출소를 구조 거점 파출소로 지정하여 구조요원 5명을 현재 전진 배치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조 거점 파출소에 배치된 구조 인력은 거의 매일 긴급 구조 출동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뿐 아니라 경남 남해안을 운항하는 유람선과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도 안전 감시망은 필요합니다. 지난 설 연휴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다가오는 봄철 농목이라든지 여름 피서철, 그다음에 추석 명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시기에도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음주운항이라든지 과승, 무면허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을 강화를 해서 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으면 바다에서 활동할 시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해상 활동을 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재난신고, 국번 없이 재난신고 통합번호인 119로 신고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항상 유념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경남은 이제 경남이 도 인구는 전국의 17개 도 중에서 4번째인데 인명 피해는 한 7위, 8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은 좀 작은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밀양 사고를 겪으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없구나, 정말 이 종합적인 안전 대책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화재가 소방만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건축, 전기, 가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시설을 만드시는 분, 뭐 소유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화재 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그 화재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밀양 화재를 겪고 나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안전에는 재난 예방에는 규제 개선을 논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더 엄격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돈도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서 조금 참아주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도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신문고라든지 통해서 지적하고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